내 나이 15이던 해에 나는 황달에 걸렸다. 나의 병은 그해 가을에 시작되어 다음 해 봄에 끝났다. 묵은 해의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날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나의 몸은 자꾸만 약해져 갔다.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몸 상태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그해 1월은 따뜻했고 어머니는 나를 위해 침대를 발코니에 내다 주었다. 나는 하늘과 태양과 구름을 바라보며 뜰에서 노는 아이들 소리를 들었다. 2월의 어느 초저녁에는 집박이 노랫소리도 들렸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원작이 주는 감동과 격정, 그리고 인간에 대한 작가의 통찰력을 되새겨보고 싶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1944년생, 법학자 출신의 독일을 대표하는 소설가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50년대 말의 독일, 소설 속 화자인 나 미하일 베르크는 몸이 허약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그가 좋지 않은 몸 상태 때문에 골목길에서 구토를 하게 됩니다. 몹시 괴로워하던 미하일 앞에 여자가 한 명 나타나 미하일을 도와줍니다. 토사물을 치워주고 미하일의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 슈미츠. 미하일은 한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다음 주 다시 한나의 집을 방문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미하일은 한나의 성숙한 아름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나는 내가 단순히 그녀의 몸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몸놀림 때문에 그녀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의 여자친구들에게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렇지만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부엌과 현관 사이에서 있었던 그 조우에 대해서는. 그리하여 나의 부탁은 고무밴드와 레이스와 에로틱한 별난 장비들에 대한 소망으로 읽혔다. 그리고 실제 나의 부탁이 실현되었을 때 그것은 교태 어린 포즈가 되어버렸다. 한나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던 미하일은 용기를 내서 한나를 다시 찾아가게 되고 미하일은 한나가 땔감으로 쓰기 위해 양동이에 담아 나르던 석탄을 들어주려다 그만 양동이를 엎어버리고 색감동이가 되어버립니다. 한나는 이전에 처음 만난 날과 같이 자연스럽게 미하일의 옷을 벗겨 세탁해주고 미하일을 벌거벗겨 욕탕에서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미하일은 한나에게 뭔가 고백을 해보려 하지만 이미 한나 역시 벌거벗은 몸이 되어 오히려 미하일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너는 여기 온 거야.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다고 할 수도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렸다. 나는 그녀의 몸을 제대로 다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벌거벗은 몸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아니, 꼬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녀는 웃으면서 양팔로 나의 목을 끌어안았다. 나도 그녀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나는 두려웠다. 신체적 접촉이, 키스가. 그리고 내가 혹시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그러나 우리가 잠시 끌어안고서
내가 그녀의 몸냄새를 맡고 그녀의 체온과 힘을 느끼고 나자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손과 입을 통한 몸의 탐색, 입술들의 만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 몸 위로 올라왔고 우리는 눈과 눈을 마주쳤다. 이윽고 내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나는 두 눈을 꼭 감았고 처음에는 자제해 보려고 했으나 다음 순간 너무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손으로 내 입을 막아 나의 절규를 잠재웠다. 두 사람의 만남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어느 날 한나는 미하엘이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으며 학년 유급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그를 쫓아냅니다. 미하엘은 한나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를 슬프게 만드는 것은 이것인가? 당시 나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생에서 결코 지켜질 수 없는 약속을 끌어냈던 그 열의와 신념 때문인가? 지금도 나는 가끔 아이들과 10대들의 얼굴에서 그 당시에 나의 것과 똑같은 열의와 신념을 발견한다. 그때마다 나는 나를 돌이켜볼 때 느끼는 것과 똑같은 슬픈 눈길로 그것을 바라본다. 이 슬픔은 단순한 슬픔일까? 이러한 슬픔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기억 속에서 산산이 부서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그녀는 분명히 약속이 아니라 상황에 근거하여 오로지 지금 여기라는 상황에 근거하여 살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때마다 그녀는 내게 줄 대답을 마치 먼지가 뽀얗게 앉은 괴짝에서 꺼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벤뷰르겐에서 자랐는데 17살 때 베를린으로 가 지멘스 회사에서 일했으며 21살 때 군대에 들어갔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닥치는 대로 일자리를 얻어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전차 차장 일이 마음에 드는 까닭은 제복과 활동적인 면, 바뀌는 차창 풍경, 그리고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바퀴의 회전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직업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은 없었고 나이는 36이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인생인 양 이야기했다.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모른다고 할 때가 많았다. 그리고 그녀는 내가 왜 그녀의 부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녀에게 다른 형제 자매가 있는지, 베를린에서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군대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꼬마야, 넌 정말 별걸 다 알려고 드는구나. 처음에 한나는 내게 제 시간에 집에 돌아가도록 재촉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우리의 만남은 1시간 반에 그치지 않았고 나는 이런저런 온갖 핑계를 둘러대며 저녁 식사를 빼먹기 시작했다. 그것은 책 읽어주는 일 때문이었다. 우리의 첫 대화가 있던 날에 한나는 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와 키케로의 연설문, 그리고 해밍웨이가 쓴 어느 노인과 물고기와 바다를 상대로 한 그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발음이 어떻게 울리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위해 오디세이아의 한 대목과 카틸리나 탄핵의 한 대목을 읽어주었다. 독일어도 배우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외국말만 배우니 아니면 우리말에도 더 배울 게 있니? 우리는 텍스트를 읽어요. 내가 아플 동안 우리 학급에서는 에밀리아 갈로티와 간계와 사랑을 읽었는데 얼마 후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작품을 읽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다른 일부터 먼저 끝내놓고
그 작품들을 읽으려 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었다. 나는 피곤했고 읽은 것도 다음 날이 되면 벌써 더 이상 기억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작품들을 다시 한번 읽어야 했다. 그 책을 좀 읽어줘. 직접 읽어요. 책을 갖다 줄 테니까. 꼬마야, 넌 목소리가 예쁘지 않니? 난 내가 직접 읽는 것보다 네가 읽어주는 것을 듣고 싶어. 아,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음날 그녀와 만났을 때 그녀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자 그녀는 몸을 뺐다. 그 전에 먼저 내게 책을 읽어줘야 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샤워실과 침대로 이끌기 전에 반 시간가량 그녀에게 에밀리아 갈로티를 읽어주어야 했다. 이제는 나도 샤워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내가 그녀의 집에 올 때 함께 가져온 욕망은 책을 읽어주다 보면 사라지고 말았다. 여러 등장인물들의 성격이 어느 정도 뚜렷이 드러나도록 또 인물들에게서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작품을 읽으려면 꽤 집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샤워를 하는 가운데 욕망은 다시 살아났다. 책 읽어주기, 샤워, 사랑행위, 그러고 나서 잠시 같이 누워있기. 이것은 우리 만남의 의식이 되었다. 그녀는 신경을 곤두세워 경청했다. 그녀의 웃음소리, 경멸에 차서 씩씩대는 소리, 그리고 격분하거나 동조하여 지르는 외침 등은 그녀가 줄거리를 극도로 긴장하여 좇고 있으며 에밀리아와 루이제를 모두 어리석은 계집애들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계속해서 읽으라고 나를 재촉할 때 보여준 그녀의 초조감은 그녀들이 어서 어리석음을 벗어던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도대체 그게 사실이라니. 때로는 나 스스로 어서 계속해서 읽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해가 길어지기 시작했을 때 나는 황혼 속에서 그녀와 함께 침대에 머물고 싶어서 더 오랫동안 책을 읽었다. 그녀가 내 몸 위에서 잠이 들고 마당의 톱질 소리도 잠들고 집밖 위에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부엌에 있는 물건들의 색깔 중에서 약간 밝거나 약간 어두운 잿빛 색조만이 남게 될 때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한나와 미하엘은 며칠간의 자전거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한나는 여행의 모든 계획을 미하엘에게 일임했고 두 사람은 행복한 여정을 함께합니다. 다만 어느 아침 미하엘이 잠깐 숙소를 비우기 위해 쪽지를 써놓고 나갔다가 돌아오자 무척 불안해하던 한나가 미하엘에게 불같이 화를 내던 일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쪽지를 만약에 한나가 읽어봤다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내 한나는 미하엘에게 연희 때처럼 책을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책 좀 읽어줘, 꼬마야. 그녀는 내게 바짝 달라붙었다. 그리고 나는 아이헨도르프의 어느 건달 이야기를 집어들고 지난번에 읽다가 만 다음부터 읽기 시작했다. 어느 건달 이야기는 읽기가 쉬웠다. 에밀리아 갈로티나 간계와 사랑보다 훨씬 쉬웠다. 한나는 다시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내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소설 중간에 삽입된 시들을 좋아했다. 주인공이 이탈리아에서 말려든 변장과 혼돈과 연루와 추적을 좋아했다. 동시에 그녀는 주인공이 건달로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일도 할 줄 모르고 또 하려 들지도 않는 것을 나쁘게 생각했다. 그녀는 소설 내용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가 내가 읽는 일을 마치면 그 후로 몇 시간 동안 마구 질문을 퍼부었다. 통행세 징수관? 그건 좋은 직업이 아니었나 보지? 그해 여름은 우리 사랑의 활공비행이었다.
아니,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는 책 읽기와 샤워, 사랑행위, 그리고 나란히 눕기로 이어지는 우리의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역사와 위대한 남자들, 러시아, 사랑과 결혼 등에 대한 톨스토이의 모든 상세한 언급들을 곁들여가면서 전쟁과 평화를 읽어주었다. 40 내지 50시간은 걸렸던 것 같다. 다시금 한나는 소설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가슴 졸이며 쫓았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이번에는 종전과 달랐다. 이번에 그녀는 판단을 자제했다. 전에 루이제와 에밀리아를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나타샤와 안드레이와 피에르를 그녀의 세계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놀라운 먼 여행길에 오르거나 입장을 허락받아 그곳에 머물면서 친숙해질 수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녀의 세계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 전에 내가 그녀에게 읽어준 책들은 모두 이미 내가 읽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는 나도 처음이었다. 우리는 먼 여행길을 함께 나섰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건강이 좋아진 미하일이 학교의 남녀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런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과 수영장에서 재미나게 놀고 있을 때 미하일은 그 수영장에서 한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표정 없이 자신을 쳐다보던 한나에게 다가가려던 미하일이었지만 어느새 한나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한나는 이유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몸이 좋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경을 썼다. 식사 때에는 조금만 이야기하고 조금만 먹고, 그리고 토해야 할 때면 화장실로 몰래 갔다. 나는 학교에도 갔고 수영장에도 갔다. 수영장에서는 오후 내내 아무도 찾지 못할 외딴 곳에서 시간을 보냈다. 나의 육체는 한나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육체적 그리움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은 죄책감이었다. 왜 나는 그녀가 그곳에 서 있었을 때 당장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로 달려가지 않았던가? 그 짧은 순간 속에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녀에 대한 내키지 않는 마음이 뭉쳐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나는 그녀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것이다. 그에 대한 벌로 그녀는 가버린 것이다. 몇 번이고 나는 내가 본 것은 그녀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해보려고 했다.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녀였다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에 그녀였다면 내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겠는가. 그러므로 그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 어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녀였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서 바라보았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다. 얼마 동안 방황하던 미하엘은 한나를 잊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고,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서 법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는 한나를 다시 보았다. 그것은 법정에서였다. 강제 수용소와 관련된 역사상 처음 열리는 재판도 아니었고, 아주 중요한 강제 수용소 재판 중에 하나도 아니었다. 당시에 나치 과거와 이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 연구를 하던 몇 안 되는 교수들 중에 하나였던 우리 교수님은 그 재판을 한 세미나의 대상으로 삼았다. 학생들의 도움을 빌려서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하고
또 평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검증하고 증명하려 했던 것 혹은 반박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젠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한다. 그 세미나에서 우리가 소급 처벌 금지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은 기억한다. 수용소 감시원들과 그 앞잡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그들의 범죄 행위가 벌어질 당시에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그 법령이 그들의 행위가 있던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또 당시에는 그 조항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인가? 법이란 무엇인가? 법전에 적혀 있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사회에서 실제로 집행되고 준수되는 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법이란 법전에 규정되어 있든 규정되어 있지 않든 어떤 일이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라 집행되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법원은 세기 전환기에 지어진 건물이었다. 그러나 그 건물에는 당시의 법원 건물들에서 을에 보이던 화려함이나 음침한 분위기가 없었다. 참심 재판이 열린 법정의 왼쪽 벽에는 커다란 창문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다. 창문 유리는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반투명이었지만 많은 양의 햇빛을 통과시켰다. 창문 앞에는 검사들이 앉아 있었다. 화창한 봄날과 여름날에는 그들의 모습이 단지 실루엣 같은 윤곽으로만 보였다. 검은 법복을 입은 3명의 판사와 6명의 참심원으로 이루어진 재판부는 재판장의 이마 쪽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피고인들과 변호사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이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여분의 탁자와 의자들이 재판장의 가운데까지, 즉 방청석 바로 앞까지 놓여 있었다. 몇몇 피고인들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우리 쪽으로 등을 향하고서 앉아 있었다. 한나 역시 우리 쪽으로 등을 향하고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호명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갈 때 비로소 그녀를 알아보았다. 물론 나는 그녀의 이름을 금방 알아들었다. 한나 슈미츠. 이어서 그녀의 자태를, 독특하게 틀어올린 머리 모양과 목덜미와 넓은 등과 튼튼한 두 팔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두 다리로 탄탄하게 서 있었으며 양팔은 양쪽에 자연스레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소매가 짧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전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네. 그녀는 서 있겠다고 했다. 맞습니다. 그녀는 1922년 10월 21일에 헤르만 슈타트 근교에서 태어났으며 이제 43살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그녀는 베를린에 있는 지멘스 회사에서 일했으며 1943년 가을에 친위대에 들어갔다고 했다. 당신은 자진해서 친위대에 들어갔습니까? 네. 왜죠? 한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멘스 회사에서 당신한테 근무 조장 자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친위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한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근무 조장 자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는 친위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멘스의 근무 조장으로 일하는 편이 낫다니 대체 그 무슨 인격 모독입니까? 그 무엇도 내 소속 의뢰인의 결정을 그러한 질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젊은 변호사였다. 다른 변호사들은 늙었고 그중 몇몇은 곧 밝혀졌듯이 늙은 나치들이었다. 한나의 변호사는 이들이 구사하는 은어와 논법을 피했다. 그러나 그는 성질이 너무 급하고 또 너무 열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료들의 국수주의적 장광설이 그들의 소송 의뢰인들에게 해가 되었듯이 그로 인해 그의 소송 의뢰인인 한나에게 해가 되었다. 그는 재판장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표정이 어리게 만들고 재판장이 왜 한나가 친위대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 결정을 그녀 스스로 깊이 생각한 끝에
외부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인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 배석 판사가 한나에게 친위에 대해서 무슨 일을 기대했느냐고 묻고 이에 대해서 한나가 친위대는 지멘스뿐만 아니라 다른 공장에서도 경비대에서 일할 여자들을 모집 중이었으며 그래서 거기에 응모했고 또 채용되었다고 설명한 것도 부정적인 인상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재판장의 뒤이은 질문들에 대해서 한나는 확인적으로 짤막하게 네라고만 대답했다. 1944년 초까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리고 1944년에서 194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까지는 크라카우 근교의 한 작은 수용소에 배치되었다는 것. 수용소에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서쪽을 향해 출발하여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 전쟁이 끝날 무렵엔 카셀에 있었으며 그 후로는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는 것 등등. 그녀는 나의 고향 도시에서 8년 동안 살았는데 그것은 그녀가 한 곳에서 보낸 가장 긴 기간이었다. 거주지를 자주 옮긴 것이 도주의 위험을 뜻한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대놓고 비꼬았다. 제 소송 의뢰인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경찰서에 전출입 신고를 했습니다. 때문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의뢰인은 숨길 만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고발된 범행의 중대함과 일반인들이 보일 분노의 위험성에 비추어 저의 소송 의뢰인을 자유롭게 놔두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고개하신 판사님, 그것은 나치식 체포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치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가 나치가 물러난 뒤에는 다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구린 구석을 발가벗길 때에 예의 심술기 어린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내가 한나의 체포를 당연하고도 잘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비난이나 고발된 내용의 무거움 혹은 혐의의 중대함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아직 자세한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나의 세계와 나의 삶으로부터 도망쳐 감방에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나로부터 멀리 두고 싶었다. 아주 멀리. 그리하여 나는 그녀가 지난 몇 년 동안 내 가슴속에 만들어진 모습대로 단순한 추억으로 남게 되길 바랐다. 만약에 변호사가 승리를 하면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만나고 싶은지, 그녀를 만나야 하는지 나 자신에게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변호사가 승리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나가 지금까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에 와서 도주하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그녀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 당시에는 그 밖에 다른 법적인 체포 이유는 없었다. 두 번째 주에 기소장 낭독이 있었다. 낭독은 하루 반나절이 걸렸고 반나절 동안 쉬지 않고 이루어졌다. 기소된 5명의 여자들은 아우슈비츠의 외곽 수용소인 크라카우 근교의 한 작은 수용소에서 감시인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1944년 초에 아우슈비츠에서 그곳으로 배치되었다. 수용소 여성들이 일하던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로 죽거나 다친 여성 감시인들을 대체하여 투입된 것이었다. 기소사항 중 하나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그들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그것은 다른 기소사항들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내용은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그 내용이 한나가 아닌 다른 여자들하고만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기소사항들과 비교했을 때 덜 중요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우슈비츠에서 일한 죄로 체포된 자들을 아우슈비츠에서의 그들의 행동에 의거하여 기소하지 않은 것이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 물론 기소된 5명의 여자가 수용소 전체를 관리한 것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한 명의 지휘관과 경비대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여자 감시원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비대원들과 여자 감시원들은 어느 날 밤 수용소 수감자들을 서부로 이송하는 행군에 종지부를 찍은 폭격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 중 몇몇은 그날 밤 몰래 도망쳤으며 서부로의 행군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슬그머니 사라진 지휘관과 마찬가지로 그 후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용소 수감자들은 한 사람도 그 폭격의 밤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두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다. 한 어머니와 딸이었다. 그 딸은 수용소와 수감자들의 서부 행군에 대한 책을 써서 미국에서 출판했다. 경찰과 검찰은 그 사이에 5명의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수감자들의 서부 행군의 종지부를 찍은 폭격이 있던 당시 그 마을에 살았던 몇 명의 증인들을 찾아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인들은 독일로 온 딸과 이스라엘에 남은 어머니였다. 그 어머니를 신문하기 위해 재판단과 검사들과 변호사들은 이스라엘로 떠날 예정이었다. 이것이 전체 재판 과정 중 내가 직접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유일한 부분이다. 주요 기소 내용 중에 하나는 수용소 내에서 가스실 해당자 선별 작업과 관련된 것이었다. 매달 아우슈비츠에서 대략 60명의 새로운 여성들이 보내져 왔으며 그 사이에 죽은 사람들을 빼고 거의 그와 맞먹는 수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되돌려 보내졌다. 그들이 아우슈비츠에 돌아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명백했다. 아우슈비츠로 후송된 사람들은 공장 작업에 더 이상 배치될 수 없는 여성들이었다. 그 공장은 탄약 공장이었는데 본래의 탄약 만드는 일은 힘들지 않았으나 여성들은 그 본래의 일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집 짓는 일을 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해 초에 일어난 폭발로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주요 기소 내용은 모든 것을 끝장내버린 그 폭격의 밤에 대한 것이었다. 경비대와 여자 감시원들은 수백 명의 여성 수감자들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버린 한 마을의 교회에 감금시키고 문을 잠가 놓았다. 그곳에 떨어진 폭탄은 불과 몇 개 지나지 않았다. 아마도 근처에 있는 철도나 공장 시설물을 겨냥한 것 같았다. 아니면 꽤 큰 도시에 폭격을 가하고서 남은 폭탄들을 그냥 그곳에 떨어뜨린 것인지도 모른다. 그중 하나는 경비대와 여자 감시원들이 자고 있던 목사관을, 다른 하나는 교회의 탑을 명중시켰다. 먼저 탑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지붕으로 옮겨 붙었으며 이윽고 들보가 불에 타면서 교회의 실내로 무너져 내렸고 의자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 육중한 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마음만 먹었으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교회 안에 있던 여자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다. 미하엘은 한나의 나치 부역에 대한 그리고 수많은 사망자를 낸 화재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범죄 혐의에 대해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미하엘과 한나가 만나기 훨씬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 재판을 통해 한나의 범죄는 낱낱이 드러나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미하엘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미하엘은 재판에 임하는 한나의 태도가 미심쩍어지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인 방어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나는 당시의 일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했는지 진지하게 질문함으로써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굳이 사실대로 실토하지 않아도 될 내용들을 고백함으로써 재판에 불리하게 임하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피고인들이 옳거니 하며 자신에게 혐의를 온통 뒤집어 씌우고 있음에도 오로지 그날의 비극에 대해 사실만을 말하려 하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도무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에 미하엘은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해당자 선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죠? 한나는
여자 감시원들이 각각 동일한 규모의 관할 구역 6곳에서 같은 수의 수감자를 골라내 이름을 적어내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 수는 각 관할 구역에서 10명씩 총 60명이었는데 그 숫자는 병든 사람의 수가 어느 관할 구역에서는 적고 다른 구역에서는 많을 경우엔 유동적이었으며 그럴 때는 최종적으로 당직 여자 감시원들이 모두 모여 그 중에 누구를 후송할 것인지를 판단했다. 당신들 중 누구도 뒤로 빼지 않고 모두 함께 행동했습니까? 네. 당신이 수감자들을 죽음으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왔고 이전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자리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당신 그리고 당신은 후송돼서 죽어야 해 라고 말했나요? 한나는 재판장이 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하지만 재판장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나는 진심에서 그렇게 물은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달리 행동해야 했는지, 어떻게 달리 행동할 수 있었는지 정말 몰랐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재판장에게 그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는지 듣고 싶었던 것이다. 잠시 정적이 감돌았다. 독일의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었다. 그러나 일단 질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재판장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는 대답을 해야 했다. 질문을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질타하고 논박하는 듯한 반문으로 질문 자체를 없앨 수 없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명백했으며 그 자신에게도 명백했다. 그때 나는 왜 그가 화난 표정을 결정적인 자신의 얼굴 표정으로 택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면이었다. 그 가면 뒤에 얼굴을 숨기고서 그는 답변을 찾기 위해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시간은 불가능했다. 그가 시간을 많이 허비할수록 그만큼 더 긴장감과 기대감은 커졌고 그만큼 더 답변은 훌륭해야 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응해서는 안 되고 또 목숨이 걸리지 않은 것이라면 그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런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나나 자신에 대한 말로 직접 넘어갔더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을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가 던진 질문의 진지함에 걸맞지 않은 것이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어 한 것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장의 답변은 졸렬하고 궁색해 보였다. 모두들 그렇게 느꼈다. 실망해서 나오는 한숨으로 반응하면서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논쟁에서 얼마간 승리를 거둔 한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생각에 잠겨 잠자코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멘스에 취직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인가? 그것은 재판장을 향해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큰 소리로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다. 주저하면서. 그녀가 주저하면서 말한 까닭은 그 질문을 여태껏 자기 자신에게도 한 적이 없으며 또 그것이 올바른 질문인지 그리고 그 답변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나의 끈질긴 반박은 재판장을 화나게 했고 자신의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대로의 토론은 함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혐의를 감출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나를 희생양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화재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유태인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를 한나가 일부러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과 그 밤의 경과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한나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한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재판의 향배를 결정할 그 보고서에 대한 진술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맙니다. 왜? 왜 한나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나는 내게 한나의 비밀이 분명하게 떠올랐던 숲속의 그 장소를 다시 찾았다. 별다르게 특별한 것이 있는 곳은 아니고 당시에도 특별한 것은 없는 곳이었다. 이상한 모양으로 자란 나무나 바위, 시내와 평원이 바라보이는 독특한 전망이나 놀라운 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매주마다 똑같은 산책로를 맴돌면서 한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가 제 나름대로의 길을 쫓다가는 결국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끌어내곤 하였다. 결론이 그렇게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것은 꼭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가능했다. 혹은 적어도 주위 환경과 경관의 친숙함이 외부에서 느닷없이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저절로 자라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감지하고 수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했다. 이런 일은 바로 산을 가파르게 타고 올라가 차도를 건너 샘 하나를 지나 일단 늙고 큰 시커먼 나무숲 그늘로 접어들었다가 다음엔 밝은 숲으로 이르는 길에서 일어났다. 한나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우리의 자전거 여행에서 내게 쓰는 일과 읽는 일을 모두 맡겨두었고 호텔에서 맞이한 그날 아침에 내가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하고는 그 내용을 그녀가 파악했을 것이라는 나의 기대를 짐작하고는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전차 회사에서 도망을 쳤던 것이다. 차장으로 일할 땐 감출 수 있었던 약점이 운전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지멘스에서 승진하는 일도 마다하고 여자 감시원이 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필적 감정사와의 대면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시인했던 것이다. 그 때문에 그녀는 재판 과정에서 사생결단을 하듯이 진술을 했던 것인가? 그것은 그녀가 그 딸의 책뿐만 아니라 기소장도 제대로 읽지 못해 방어의 기회를 잡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제대로 방어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피보호자들을 아우슈비츠로 보낸 것인가? 그들이 무언가를 눈치챘을 경우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때문에 그런 연약한 소녀들을 자신의 피보호자로 삼은 것인가? 그 때문일까? 그녀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나를 놀라게 하는 쪽을 택했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했다. 회피하고 방어하고 숨기고 위장하고 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의 근거가 되는 수치심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한다는 한나의 수치심이 법정과 수용소에서 보여준 그녀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 범죄자의 정체를 드러낸다고? 자신이 문맹이라는 사실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른다고? 나는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와 똑같은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주 던졌던가. 한나의 동기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왜 그녀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문맹으로서의 정체 노출을 택하지 않고 범죄자로서의 끔찍한 정체 노출을 택했는가? 아니면 그녀는 어느 쪽도 노출시키지 않고 위험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녀는 그렇게 단순할 정도로 바보스러운 여자였나?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자가 될 만큼 그렇게 허영에 차 있고 사악한 여자였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나는 늘 이것을 부인해왔다. 아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한나는 범죄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그녀는 지멘스에서 승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여자 감시원이라는 직업을 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아니다. 그녀는 연약한 여자들이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우슈비츠로 후송시킨 것이 아니다. 책을 읽어줄 사람으로 그들을 선발한 것은 어차피 아우슈비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마지막 한 달 동안 괜찮은 생활을 베풀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아니다. 법정에서 한나는 문맹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과 범죄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두고서 저울질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산하지도 않았으며 전략을 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해명에 대한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단지 그 밖의 정체가 더 노출되는 것만은 원치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익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진실과 자신의 정의를 위하여 싸운 것이다. 자신에 대해 늘 약간은 위장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완전히 솔직해질 수 없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안타까운 진실이요 안타까운 정의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싸움이 그녀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음이 틀림없다. 그녀는 법정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는 늘 싸우고 또 싸워왔다. 실제로는 본격적인 후퇴일 뿐인 전진과 은폐된 패배일 뿐인 승리로 점철된 삶이었다. 6월 말에 판결이 내려졌다. 한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은 한시적인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처음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만원이었다. 법원 관계자들, 우리 대학과 현지 대학의 학생들, 어느 고등학교의 한반 학생들, 내외신 기자들, 그리고 늘 법정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장례는 매우 소란스러웠다. 피고인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설 때에도 처음엔 아무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윽고 방청객들은 조용해졌다. 가장 먼저 말을 멈춘 사람들은 법정의 앞쪽 피고인들 가까운 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옆 사람을 쿡쿡 찌르면서 그들 뒤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몸을 돌렸다. 저기 좀 봐요. 그들은 그렇게 속삭였고 그쪽을 본 사람들 역시 떠들던 입을 다물고는 그들 뒤쪽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저기 좀 봐요 라고 속삭였다. 그리하여 법정 안은 마침내 아주 조용해졌다. 한나가 자신의 옷차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차림을 했는지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의 흰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정장의 모양새와 블라우스의 맨 넥타이는 마치 제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나는 친위대를 위해 일했던 여자들의 제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방청객들은 바로 그 제복을, 그리고 그 제복을 입고 친위대를 위해서 일했던 여자를, 그리고 기소된 내용의 모든 것을 행한 여자를 눈앞에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방청객들은 다시 수군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들릴 정도로 격분했다. 그들은 한나가 법정과 판결을, 그리고 판결을 들으러 법정을 찾은 그들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고 그들 중 몇몇은 한나를 향해 그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큰 소리로 외쳐댔다. 판사들이 법정 안으로 들어오고 재판장이 한나를 약간 화난 듯한 눈길로 쳐다본 후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한나는 꼿꼿한 자세로 미동도 없이 선 채 판결을 들었다. 판사가 판결 이유문을 읽을 때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와 목덜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판결 이유문의 낭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피고인들이 끌려나갈 때 나는 혹시 한나가 나를 쳐다보지 않을까 기다렸다. 나는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을 듯이 앞만 바라보았다. 그것은 거만하고 상처받고 길 잃은 한없이 피곤한 시선이었다. 그것은 아무도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는 시선이었다. 너무나도 강렬한 한나의 마지막 모습을 간직한 채 미하엘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고 미하엘은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한나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미하엘은 교도소에 있는 한나를 위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디세이아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 책을 게르트루트와 헤어진 후에 읽었다. 그 당시 나는 밤마다 잠을 몇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나는 깨어있는 채로 누워있곤 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책을 손에 잡으면 눈이 저절로 감겼지만 책을 치우고 불을 끄면 다시 정신이 말짱해졌다. 그래서 나는 큰 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눈이 감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결혼과 나의 딸,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한 기억과 꿈으로 점철된 분위기 속에서 반쯤 깬 상태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자꾸만 생각 속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은 늘 한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한나를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한나를 위해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하면서 읽었다. 내가 그 카세트 테이프들을 그녀에게 발송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처음에 나는 오디세이아를 일부만 보내고 싶지 않아서 전체를 다 녹음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녹음을 다 하고 났을 때 한나가 오디세이아를 재미있어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디세이아 다음에 읽은 슈니칠러와 체호프의 단편들도 녹음했다. 한나에게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전화를 걸어 그녀가 어디서 형을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은 일단 뒤로 미루어 놓았다. 마침내 나는 한나의 교도소 주소, 그리고 카세트 녹음기 한 대, 그리고 체호프에서 슈니칠러와 호메로스에 이르기까지 1년 번호를 기입한 카세트 테이프 등 모든 것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마침내 카세트 녹음기와 카세트 테이프들이 들어있는 소포를 발송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말이 많으면서도 말 없는 접촉이 시작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내게 한마디 인사말이 날아왔다. 꼬마야, 지난번 이야기는 정말 멋졌어. 고마워. 한나가. 편지지는 줄이 쳐진 종이었는데 노트에서 찢어내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자른 것이었다. 인사말은 종이의 맨 위쪽에 적혀 있었으며 세 줄을 채우고 있었다. 오래 사용하여 글씨가 번지는 파란색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한나는 펜에 힘을 잔뜩 주어 쓴 것 같았다. 종이 뒷면에까지 글씨 자국이 났기 때문이다. 내 주소 역시 그녀는 힘을 잔뜩 주어 썼다. 한가운데를 접은 편지지의 아래쪽 면과 위쪽 면에 박힌 글씨 자국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얼핏 보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쓴 글씨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글씨체에서 서툴고 어색하게 보이는 부분이 여기서는 듬뿍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선들을 모아 글자를 만들고 글자들을 모아 낱말을 만들기 위해 한나가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이 눈에 들어왔다. 어린아이의 손은 이리저리 마구 헤매기 때문에 글씨가 나아가는 길의 안쪽에다 손을 붙잡아 두어야 한다. 반면 한나의 손은 그 어디로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도록 몰아대야 했다. 글자들을 형성하고 있는 선들은 획을 올려 그을 때나 내려 그을 때나 곡선을 그리거나 고리 모양을 그리기 전에나 모두 그때마다 늘 새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글자는 새로이 창출해냈다고 할 정도로 그 기울기나 경사의 방향이 새로웠으며 높이와 너비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 나는 그녀의 인사말을 읽고서 기쁨과 환희로 넘쳤다. 그녀가 글씨를 쓸 줄 안다. 그녀가 글씨를 쓸 줄 안다고. 나는 그동안 문맹자와 관련된 글들을 구할 수 있는 한 다 구해서 읽었다. 나는 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는, 즉 길이나 주소를 찾을 때 또는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고를 때 겪는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미리 주어진 생활의 틀과 낯익은 행로를 더듬더듬 따라가면서 여기서 벗어나면 어쩌나 하는 느끼는 불안함에 대해서 글씨를 읽고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소모하는 정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삶에 있어서의 에너지 상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문맹은 미성년 상태를 의미한다. 한나는 읽고 쓰기를 배우겠다는 용기를 발휘함으로써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가는 첫걸음을, 깨우침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나는 한나의 글씨체를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쓰느라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힘을 소모하였으며 또 얼마나 투쟁을 해야 했을지 짐작이 갔다. 나는 그녀가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나는 그녀가 불쌍했다. 너무나 지연되고 실패한 그녀의 인생이 불쌍했고 그녀 인생 전체의 지연과 실패가 가엾게 여겨졌다. 어느 누가 제때를 놓쳤을 경우, 어느 누가 무엇을 너무 오랫동안 거부했을 경우, 또 어느 누구에게 무엇이 너무나 오랫동안 거부되었을 경우 그것이 나중에 가서 설사 힘차게 시작되고 또 환희에 찬 영접을 받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은 이미 때가 너무 늦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늦은 것이라는 것은 없고 늦은이라는 것만 있는 것인가? 늦은 것이 결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인가? 나는 모르겠다. 첫 번째 인사말이 오고 난 뒤로 그 다음 편지 글들이 계속해서 줄을 이었다. 그것은 늘 몇 줄 안 되는 글로서 나에 대한 감사나 어떤 작가에 대한 것을 더 듣고 싶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소망을 또는 어느 작가나 시 또는 이야기 또는 소설 속의 인물에 대한 평을 그리고 감옥에서 바라본 풍경 등을 담고 있었다. 뜰에는 벌써 개나리가 피고 있어. 혹은 올여름엔 소나기가 많이 쏟아져서 기분이 좋아. 혹은 창밖으로 남쪽으로 날아가려고 새들이 떼를 짓는 모습이 보여. 나는 한나의 소식을 받고서야 개나리나 여름 소나기 혹은 새떼를 깨닫는 경우가 많았다. 문학에 대한 그녀의 평은 대개 놀라우리만큼 전곡을 찔렀다. 슈니칠러는 멍멍멍 짖고 있지만 슈테판 츠바이크는 죽은 개야. 혹은 켈러에겐 여자가 필요해. 혹은 괴테의 시는 예쁜 틀에 끼워놓은 조그만 그림 같아. 렌츠는 보나마나 타자기로 글을 쓸 거야. 작가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까닭에 그녀는 겉으로 드러난 분명한 사실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를 빼고는 그들을 모두 동시대 사람들로 생각했다. 나는 꽤 오래된 문학 작품들이
실제로 오늘날의 작품처럼 읽힐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역사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은 바로 그 때문에 옛날의 생활 방식을 쉽사리 동시대 먼 지방의 생활 방식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한나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를 위해 책을 낭독하는 일은 계속했다.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을 때에도 그녀에게 그곳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보냈다. 내가 휴가 여행을 떠나거나 할 일이 특별히 많을 때에는 다음에 보낼 카세트 테이프를 완성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나는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지는 않았다. 어떤 때에는 카세트 테이프를 일주일이나 보름마다 붙였으며 어떤 때에는 3주나 4주 만에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나가 이제 혼자서 글을 읽는 법을 익혔으므로 내가 보내는 카세트 테이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거라는 우려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그녀가 이것 외에도 책을 읽으면 그만이었다. 내가 책을 읽어주는 것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녀와 이야기하는 내 나름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녀가 보내온 편지들을 모두 모아두었다. 그녀의 글씨체는 바뀌었다. 처음에 그녀는 글씨들을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쓰면서 글자의 높이와 폭을 맞추려고 애를 썼다. 이것에 어느 정도 숙달된 다음에는 좀 더 편하고 안정되게 글씨를 쓸 수 있었다. 그녀는 결코 유려하게 쓰기까지는 못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글씨를 별로 많이 써보지 않은 노인들의 필체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아름다움 같은 것을 그녀는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한나는 사면을 받게 됩니다. 무려 18년간의 수감 생활을 끝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하엘은 교도소장의 부탁으로 한나의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출감하기 일주일 전 드디어 한나의 얼굴을 직접 보기 위해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다음 날 나는 한나를 찾아갔다. 나로서는 첫 교도소 방문이었다. 나는 출입구에서 검문을 받았다.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 문들이 여러 개 열렸다가 닫혔다. 그러나 건물은 새로 지어서 분위기가 밝았다. 좀 더 안쪽의 문들은 열려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복도 끝에 이르자 야외로 나가는 문이 나타났다. 그곳엔 나무들과 벤치들이 있는 싱그러운 작은 초원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둘러보았다. 나를 그곳까지 안내해준 여자 간수는 마로니에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가까운 곳의 벤치를 가리켰다. 한나인가?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가 한나인가? 하얗게 센 머리카락, 이마와 뺨과 입 주위에 깊은 세로주름이 간 얼굴, 그리고 무거운 몸. 그녀는 너무 몸에 꽉 끼어서 가슴과 배 그리고 허벅지 쪽이 팽팽해진 담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으며 손에는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책을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독서용 안경테 너머로 몇 마리 참새들을 향해 빵의 속살을 조금씩 떼어내 던져주고 있는 한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음을 알아차리고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기대감을 보았으며 나를 알아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고 내가 다가가자 나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두 눈을 보았고 무언가를 찾고 묻는 두 눈에 불안과 아픔의 빛이 서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녀의 얼굴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녀 옆으로 다가서자 그녀는 다정하면서 피곤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꼬마야, 너 무척 컸구나. 나는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예전에 그녀의 냄새를 특히 좋아했었다. 그녀는 늘 신선한 냄새를 풍겼다. 몸을 갓 씻고 났을 때의 냄새 또는 갓 세탁한 빨래 냄새 또는 신선한 땀 냄새 또는 막 사랑을 나누고 난 뒤의 냄새 등등. 그녀는 가끔 향수를 사용했다. 나는 그 향수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향수 냄새 역시 다른 어떤 향수보다 신선한 냄새를 풍겼다. 이러한 냄새들 사이에 무겁고 어둡고 떫은 또 다른 냄새가 끼어 있었다. 수시로 나는 호기심에 찬 짐승처럼 킁킁대며 그녀의 냄새를 맡곤 했다. 나는 갓 씻고 났을 때 목과 어깨에서 풍기는 냄새로부터 시작하여 겨드랑이에서 나는 다른 냄새와 젖가심 사이에 신선한 땀 냄새를 들이마셨고 허리와 배 주변과 나를 흥분시킨 두 다리 사이에 과일 같은 색깔 부분에서 나는 그 무겁고 어두운 냄새를 거의 순수한 상태로 마셨으며 그녀의 두 발과 두 다리의 냄새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냄새가 나지 않는 허벅지와 신선한 땀 냄새가 다시 조금 나는 오금 부분과 비누나 가죽 또는 피곤의 냄새를 풍기는 발냄새를 킁킁거리며 맡았다. 그녀의 등과 두 팔은 특별한 냄새를 풍기지 않았다. 독특한 냄새를 풍기지는 않았지만 등과 팔 역시 그녀의 채취가 났다. 그리고 그녀의 손바닥에는 그날 하루의 시간과 노동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차표의 인쇄 잉크 냄새, 개찰기의 금속 냄새, 양파 냄새나 생선 냄새 또는 불에 튀긴 기름 냄새, 세탁비누 냄새 또는 다리미의 열기 냄새 등등. 그녀가 손을 씻고 나면 손에서는 처음엔 이런 냄새들 중 어느 한 가지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누는 이 냄새들을 잠시 덮어놓을 뿐이었다. 잠시 후 이런 냄새들은 하루 일과와 노동의 독특한 향기, 하루 일과와 노동의 종결의 향기, 그리고 저녁과 귀가와 집에서 맡는 안온함의 향기 등과 뒤섞여 은은하게 다시 돌아왔다. 나는 한나 옆에 앉아서 노파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았다. 할머니들과 늙은 아주머니들에게서 나는 양로원의 방과 복도마다 마치 저주처럼 드리워져 있는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한나는 그런 냄새를 풍기기에는 아직 젊었다. 나는 그녀에게 바짝 다가앉았다. 내가 전에 그녀를 실망시켰음을 알아차렸고 또 그것을 좀 더 잘해서 만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오게 돼서 기뻐요. 그래? 그럼요. 그리고 당신이 내 곁에 있을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위해 마련한 집과 일자리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사회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책 많이 읽어요? 조금. 네가 읽어주는 걸 듣는 게 훨씬 좋아.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것도 이제 끝이야. 그렇지? 왜 끝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녀를 위해 카세트 테이프에다 낭독을 하는 나의 모습도 그녀를 만나 책을 읽어주는 나의 모습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당신이 글을 읽는 법을 배운 것을 알고서 너무 기뻤고 또 당신에게 감탄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보낸 편지도 정말 멋졌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나는 그녀가 글 읽는 법을 배워 내게 편지까지 썼을 때 정말로 감탄했고 또 기뻐했다.
그러나 나의 감탄과 기쁨은 한나가 글을 읽고 쓰기 위해 바쳐야 했던 그 엄청난 희생에 비해 얼마나 보잘것없었던가. 그녀가 글을 읽고 쓰게 된 것을 알고도 그녀에게 답장을 쓰거나 그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걸로 보아 나의 감탄과 기쁨이 얼마나 궁색했던가 하는 사실을 나는 느꼈다. 나는 한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소중했던 벽감 하나를, 내게 무언가를 주었으며 나 또한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위한 조그만 벽감 하나를 내주었을 뿐 나의 인생에 어떤 자리도 내주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왜 내가 그녀에게 내 인생의 한 자리를 내주었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녀를 하나의 벽감으로 격화시켰다는 생각으로 인해 느낀 양심의 가책에 스스로 화가 나서 반발했다. 당신은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사실들에 대해서 재판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내 말뜻은 우리가 함께 있었던 당시에는, 내가 당신한테 책을 읽어주던 그 당시에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도 마음에 걸리니? 그러나 그녀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일 또는 저 일을 하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졌어. 그리고 넌 알 거야. 그 누구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너한테 해명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정 역시 나한테 해명을 요구할 수 없었어. 그러나 죽은 사람들은 내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 그들은 나를 이해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법정에 있을 수는 없었지.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있었으면 그들은 나를 특히 잘 이해했을 거야. 이곳 교도소에서 그들은 나하고 자주 같이 있었어. 그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매일 밤 나를 찾아왔지.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들이 나한테 오려고 하면 쫓아버릴 수 있었어. 그녀는 내가 무슨 말인가를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처음에 나는 그 무엇도 쫓아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하나의 벽감 속에다 넣어두는 것 역시 그 사람을 쫓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했어? 했었죠. 게르트루트하고 나는 몇 년 전에 이혼했고 딸애는 지금 기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그 아이가 마지막 몇 학년은 그곳에서 지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지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내가 그것에 대해 그녀가 무슨 말을 하거나 질문을 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녀는 잠자코 있었다. 다음 주에 당신을 데리러 올게요. 괜찮겠죠? 그래, 좋아. 아주 조용하게 할까요? 아니면 좀 시끌벅적하게 할까요? 아주 조용하게. 좋아요. 그러면 아주 조용하게 음악이나 샴페인 같은 것 없이 데리러 올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도 따라 일어섰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다. 이미 벨이 2번이나 울린 상태였다. 다른 여자들은 벌써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다. 그녀의 두 눈은 다시 나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그녀를 두 팔로 안았다. 그러나 그녀의 감촉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다. 잘 가, 꼬마야. 당신도 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정말로 헤어지기 전에. 하지만
교도소를 나오게 된 그날 아침 한나는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음을 택합니다. 한나의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미하엘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교도소로 향합니다. 망연자실한 미하엘에게 교도소장은 말합니다. 한나는 당신과 더불어 글 읽기를 배웠어요. 도서관에 가서 당신이 카세트에 녹음한 책들을 빌려와 귀로 들은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대로 쫓았어요. 카세트 녹음기는 켜기와 끄기, 앞으로 감기와 되감기를 계속하는 바람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고장이 났지요. 그때마다 수리를 맡겨야 했어요. 수리를 하려면 저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마침내 저도 슈미츠 부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됐죠. 처음엔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쓰는 법을 익히기 시작하고 또 저한테 쓰기 연습 노트를 구해달라고 할 즈음에는 그녀도 더 이상 숨기려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또한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그녀가 말을 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서 두 눈을 사진들과 쪽지들에 고정시킨 채 눈물을 꾹꾹 참고 있었다. 내가 몸을 돌려 침대에 앉았을 때 여자 교도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이 편지를 써주기를 정말로 고대했어요. 그녀는 오직 당신에게서만 우편물을 받았어요. 우편물을 나누어줄 때면 그녀는 나한테 온 편지는 없어요? 라고 물었죠.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는 소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왜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았나요? 나는 다시 침묵했다. 말을 하려고 했어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더듬거리면서 흐느끼는 일뿐이었을 테니까. 교도소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녀는 이곳에서 마치 수도원 생활을 하듯이 살았어요. 마치 자발적으로 이곳에 들어온 것처럼 이곳의 규율에 적극적으로 따랐고 좀 단조로운 일과도 일종의 명상으로 여기는 듯 했죠. 그녀가 다정하게 대해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다른 여자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어요. 게다가 그녀는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그녀에게서 조언을 구했고 그녀가 논쟁에 개입하면 그녀가 내린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녀가 몇 년 전에 스스로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녀는 늘 자기 몸에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탄탄하게 생긴 체구였음에도 날씬했으며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청결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요즘 들어 많이 먹고 목욕도 드물게 해서 살이 찌고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불행하거나 불만족스러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녀는 실제로 수도원 안에 은둔하는 것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하지 못한 것처럼 수도원 안도 이제는 너무 사교적이고 수다스럽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더욱 깊숙한 곳으로 즉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외모와 의복과 냄새가 더 이상 중요치 않은 고독한 승방 속으로 칩거에 들어가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에요. 그녀가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것은 잘못 말한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의한 거예요. 그 방식이 그녀 자신에게는 맞지만 다른 여자들의 주목은 끌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며칠 동안은요. 다른 때와 별다르지 않았어요. 그녀를 볼 수 있을까요? 한나의 머리에는 시신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턱을 들어 올려놓기 위해 천이 동여매어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특별히 평화스럽지도 특별히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굳어 있었으며 죽은 듯이 보였다.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자니 죽은 얼굴에서 살아있는 얼굴이 떠올랐다. 늙은 얼굴에서 젊은 얼굴이 말이다. 늙은 부부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여자에게는 늙은 남자의 모습 속에 젊은 남자의 모습이 보존되어 있을 것이고, 남자에게는 늙은 여자의 모습 속에 젊은 여자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이 신선하게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왜 나는 일주일 전에 이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인가? 나는 울어서는 안 되었다. 교도소장이 묻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나를 쳐다보았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그녀는 한나의 얼굴 위에 다시 천을 씌웠다.